아파트 건축감리 천일의 기록.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40여 년을 건축 관련 일을 해왔다. 본사 건축부에서 근무,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동 현장에 10여 년 근무하며 공항, 주택단지, 발전소 등 공사에 참여했다. 그 후 국내 여러 현장을 거치고 감리를 10수년 해왔다. 이제 아파트 건축 감리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같아. 숙소 얻기, 사무실, 밥 먹기, 그리고 시공 계획서까지. 근무 시작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 현장에 근무하게 되면 우선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일을 할 사무실, 숙소, 먹는 문제이다. 이 세 가지는 집 떠나 혼자 살아야 하는 현장 생활의 기본 요건들이다. 만약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복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자는 곳, 그야말로 자는 곳, 숙소이다. 대부분의 현장 위치는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서 현장 인근에 방을 얻어야 한다. 나는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 일종의 노하우가 생겼다. 근무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감을 잡는다. 중개업소 여러 곳을 추려서 리스트를 만든다.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 부탁하는 이유는 폐업 등으로 없어진 업소도 많고 별로인 곳도 많기 때문이다. 2. 리스트의 중개업소에 차례로 전화해서 내 조건을 얘기하고 적당한 방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 조건은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이어야 한다. 3. 현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날 현지 중개업소들과 약속을 미리 하고 내려가서 중개업소가 골라놓은 후보집 몇 군데를 돌아본다. 그 중에 제일 조건에 맞는 집을 계약하고 당일로 입주한다. 당일 입주하면 여관잠을 자자 안 와도 된다. 4. 내려가는 날 급히 필요할 물건을 집에서 가지고 가는데 원칙은 가급적 현장이 끝나고 돌아올 때 버리고 올 것들로 챙긴다. 5. 사야 할 물건들을 정리해서 시장,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그런데 이게 간단치 않다. 기본적으로 방의 조건은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챙길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물론 방을 정할 때 냉난방을 비롯한 제반 조건과 설비, 현장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마트나 시장의 위치, 주변 환경, 피곤을 풀 치맥집, 인근의 산, 과 들 등. 그래도 요즘은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달랑 방만 하나 얻어야 했고 그때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준비해야 해서 힘들었다. 중고가전과 가구를 여기저기 사러 다녔다. 요즘은 원룸에 냉장고, 세탁기, 조리기구, TV 등이 갖추어진 곳이 많다. 물론 욕실도 같이 있다. 욕실만 해도 준비할 것이 10가지가 넘는다. 치약, 칫솔은 물론 비누값까지 있어야 한다. 집에서 그냥 보이던 것 하나하나가 거저가 없다. 마련해야 할 것은 많다. 작은 살림도 규모만 작지 똑같이 챙겨야 한다. 소소한 물건들 사기에는 다이소만한 곳도 없다. 방은 일반 주택의 원룸을 빌리는 것과 오피스텔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 나는 원룸을 선호한다. 사무실은 대개 현장 부지 내에 시공사가 가설 사무실을 짓는다. 물론 부지가 좁거나 여건이 안 되면 외부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기도 한다. 부지 내에 사무실을 짓더라도 시간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현장 인근 건물을 임대로 빌려 시공사와 감리단이 업무를 시작한다. 가설 사무실의 공사는 시공사에서 하지만 전기, 수도가 인입되어야 하고 전화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 외에 사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가구, 집기, 컴퓨터, 복사기, 냉난방기, 냉장고,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볼펜 하나도 다 있어야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다. 시공사는 건물과 수도, 전기만 제공해주고 그 외 모든 집기와 사무용품은 감리단에서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감리단은 본사의 품위를 득해 초기 가구, 집기류를 구입한다. 사무용 가구는 중고가구점에서 구입한다. 말이 중고가구이지 싸지만 신품이다. 현장 종료 후 사용한 가구와 집기를 다시 가져가기도 하는데 물론 가격은 형편없이 쳐준다.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사무실과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조문은 없으며 계약법규 표준해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부 감리 업무 수행 지침 등에도 없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현장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사무실 공간 및 전기는 시공사가 제공한다. 이런 사항들을 감리계약서에 명기한다. 그 외에 사무실 제반집기, 컴퓨터, 복사기, 업무용 책상, 의자, 탁자 수납장 등, 냉난방기, 냉장고 등, 그리고 모든 사무용품, 개인 사무용품, 복사지
등 생활용품, 생수, 커피, 차료, 찻잔 등은 감리단에서 준비, 운용한다. 식사는 흔히 한바라고 부르는 현장 식당에서 먹는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을 먹고 어떤 이들은 점심만 먹는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시공사 직원들을 봐도 일찍 출근하는 남편들에게 부인들은 대부분 아침을 해주지 않는다. 아마 해주지 않는다기보다 해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네들도 출근해야 하니까. 감리원은 자신이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참이라고 부르는 중간식이 점점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추세이다. 현장 안에 주로 있던 식당들도 이제는 대부분 없어졌다. 잡음이 생기고 관리가 어려우니 시공사에서 손대지 않는 것이다. 자생적으로 현장 인근에 식당들이 생기는데 이런 다른 곳에서 현장 식당을 해본 사람들이 한다. 전에는 시공사에서 한바 점심은 제공했는데 요즘은 감리단 자체에서 장부를 만들고 식대를 낸다. 이렇다 보니 감리단은 외부에 별도로 식당을 정해서 먹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현장에서 먹지만 아침, 저녁은 각자 해결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아침과 저녁은 내가 숙소에서 해먹었다. 남자 혼자 준비하는 식사가 어떻겠는가? 그것도 혼자 먹기 위해서인데 이것부터는 개인차가 크다. 조리가 자신 없어서 밥을 사 먹는 사람도 기본적인 주방용품은 다 있어야 한다. 숟가락 몽둥이가 있어야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살림의 규모는 작을지언정 있을 것은 다 있어야 한다. 살림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남자일수록 혼자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타지에서 혼자 사는 남편이 숙소는 괜찮고 먹는 것은 어찌 해결하는지 아내들이 이따끔 와서 챙겨줄까? 답은 대부분은 한 번도 안 온다. 집에 다녀올 때 밑반찬이라도 챙겨주면 좋은 아내이다. 대형마트에 가면 방가공식품 등이 지천이다. 시공계획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공계획서를 받아 검토한다. 시공계획서는 시공사에서 착공 전에 제출하는 시공계획서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시작 전에 시공할 담당 공사에 대해 제출하는 시공계획서가 있다. 시공사의 시공계획서는 전체 공정을 망라하는 포괄적이며 개론이다. 하도급 업체의 시공계획서는 실제 공사 공정의 시공계획서이다. 첫 번째, 시공계획서의 중요성.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서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제출하는 시공계획서는 공정표, 자재, 현장 조직, 시공 방법, 인원, 장비, 품질, 안전 등 담당 공사 관련 사항이 모두 망라되므로 중요하다. 2.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는 각 공정별로 입수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감리단에게 해당 공사 착수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검토. 감리단은 시공계획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과를 시공사에게 통보한다. 4. 시공계획서 작성 내용. 시공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시공 범위. 2. 공구 분할 계획. 3. 현장기구 조직표. 4. 세부작업별 동원 장비, 인력, 자재 투입 계획. 5. 시공 상세도. 6. 공사 세부 공정표. 7. 자재 설명서. 8. 품질 확보 대책 및 시행 계획. 9. 안전 및 환경 대책. 10. 가 시설 계획 등. 11. 현장 대리인 및 그 외 관련 서류. 5. 해당 공정회의. 담당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시공사 담당 하도업체 현장 책임자와 해당 공정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 자리는 담당 감리원, 시공사 담당, 그리고 하도업체 현장 소장이 참석한다. 인사도 하고 하도업체에게 설명도 듣고 감리원은 검측 체크리스트를 수교하고 검측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회의 끝나면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록을 만들고 서명을 받는다. 지하실 공사 1. 터파기. 사토장 131차. 터파기. 이제 땅을 파야 한다. 땅을 파는 일 자체는 쉽다. 굴삭기로 파서 덤프트럭으로 실어내면 되니까. 물론 안반이 나오거나 지작물이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현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이다. 돈과 직결되는 공사기간은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꼼짝없이 모든 공사가 올스톱이다. 조사, 심사, 평가 같은 어려운 말과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 아야 소리 한번 못 내고 죽어난다. 대개 지하 2층이면 깊이는 대략 10m인데 이 깊이는 생각보다 깊다. 만약 땅을 그냥 파면 흙이 무너져 내린다. 인근에 건물이 있다면 피해는 막대하다. 이를 막기 위한 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 이를 이름 그대로 흙막이 공사라 한다. 흙막이 공사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 사토장. 흙은 참 묘하다.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버릴 때 돈을 줘야 한다. 그런데 흙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돈을 주고 흙을 사와야 한다. 아파트 신축 현장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 전체를 다 파내기 때문에 굴토하는 토사량이 엄청나다. 땅을 파고 나오는 토사를 처리하는 이 모든 일을 시공사는 토공업체에게 하청을 준다. 토공업체는 작업량도 엄청나지만 땅속 크기 조건, 지하수, 안반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크게 난다. 물론 지질조사서 등을 참고해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지만 랜덤으로 구멍 뚫어한 조사에는 변수가 많다. 파내는
흙이 오영토이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좋은 마사토 같으면 돈 받고 판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나온 흙을 갖다 버릴 곳 사토장 찾기가 어렵다. 개발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빈당들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운반거리가 멀어지니 소요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밖에도 지자체에서 반출허가 받아야 하고 민원 발생 처리, 강우 등의 붕괴 안전성, 사후 녹화 조치 등 법적 규제도 따라야 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토장이 있지만 상황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특히 오염된 토사는 건설 폐기물로 전문 처리 업체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오염 토사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오폐수로를 마구 버렸던 동네 도랑바닥은 모두 오염 토사이다. 이래서 변수가 많은 토공일은 큰 도박이다. 토공사의 담당 감리원은 토목직이다. 지하실 공사 2. 진해력 141일차 진해력 요즘 아파트는 몇십 층씩 짓는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받치고 있는 것은 땅이고 땅이 받치는 힘을 진해력이라고 한다. 이런 고층 아파트는 흙의 힘만으로는 진해력이 부족하다. 땅을 파면 바위가 나온다. 그 바위 위에 기초의 힘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기본 설계가 여러 과정을 통해 완료되면 실시 설계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집안 조사를 해서 설계 진해력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는 전문업체가 하는데 조사 방법은 표준 관입시험 63.5kg의 무거운 추를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려 표준 샘플러를 집안에 타격하여 관입 깊이를 측정, 관입 30cm에 필요한 타격 횟수를 측정한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한다. 조사 시 지질의 구성, 높이와 안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수의 유무와 위치, 높이를 알 수 있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건축구조사무소는 이에 의해서 구조 설계를 한다. 구조 설계자는 극한 지지력과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 지지력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한다. 표준 관입시험 외에 베어링 테스트, 정압 탑사, 동적혼 관입시험 등이 있다. 그러면 땅 속에는 어느 곳이나 바위가 다 있나? 다 있다. 그러나 위치의 깊이, 암의 강도 등 조건은 다르다. 그래서 땅의 지질과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해력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신주같이 생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진해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사전에 해당 부지의 지질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한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토공사는 사계절 중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겨울이다. 겨울에는 흙이 덜 무르고 강수량이 적다. 땅이 얼지 않냐고? 땅 표면은 얼어도 속은 안 온다. 또 한 가지 이 점은 콘크리트 공사를 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일 나쁜 때는 당연히 장마철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때는 매우 중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안전일 것이다. 안전이라면 보통 공사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가 끝난 후 오랫동안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과연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100년이 훌쩍 넘는다. 놀랬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동안의 자재와 공법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하면 그 이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경제공황기인 1931년에 준공되었다. 약 95년 된 것이다. 그 후 더 높은 건물들이 건설되었지만 102층의 콘크리트조인 이 건물은 지금도 미국 건축의 자존심으로 우뚝하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이렇게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1912년에 지어진 한국은행 본관, 1925년 준공된 서울역사가 있다. 시멘트 자체는 약 7,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멘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다. 그때 사용된 시멘트는 석고였다. 여기에 물과 첨가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그 후에 로마 시대에는 발전해서 AD 126년에 완성된 가장 유명한 판테온 신전, 콜로세움, 여러 성당 등에 다양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는 강하나 당기고 휘는 힘에는 약하다. 이 결정적인 문제점을 1867년 프랑스의 정원사 모니에가 화분에 철망을 두르는 것으로 해결했다. 즉 철근 콘크리트 시대의 시작이다. 이후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지하실 공사 3 흙막이 공사 공법 151차 흙막이 공사 공법 종류 파이식 공법 강제나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 흙막이 벽체를 조성 어스 앙카 공법 흙 속에 앙카를 박고 당겨서 흙막이 벽체를 지지 어스 파일 공법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연속으로 만든다 흙막이 파일 공법 콘크리트 파일을 연속으로 설치 슬러리월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 굴착 전어 콘크리트 벽을 땅속에 연속으로 시공 고비용 토류판 공법 H형강을 일정 간격으로 땅에 박고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집안을 지지 공사바 저렴 시트 파일 공법 강제 또는 콘크리트 시트 파일을 지중해 연속으로 설치 CIP 공법 캐스트 인 플레이스 일정 간격으로 땅을 천공한 후 보강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 시공 기간이 길다. 이외에 스트럿, 버팀보 공법, 솔 공법, SCW, SMW 공법 등이 있다. 흙막이 공사 공법은 굴착 깊이, 주위 건물들의 조건과 상황, 진해력과 토질, 지하수 상황 등에 따라 흙막이 공법을 결정한다. 우리 현장은 어스파일 공법과 어스앙카 공법을 채택했다. 어스파일 공법 시공 순서, 내부 벽체,
도면에 따라 지상의 위치를 표시. 어스드릴이나 오가를 이용해 지반을 천공. 천공 시 벽면 붕괴를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 용액이나 케이싱을 사용. 보강 철근이나 H형강을 삽입. 시멘트 몰탈 혼합. 시멘트 대물은 1:1부터 1.5까지. 몰탈 주입. 양생을 3일에서 7일간 한 후 품질 확인. 코아나 제야 시험 실시. 시멘트가 굳으면 콘크리트 기둥이 생성된다. 어사안카공법 시공 순서, 지반을 받치는 외벽. 1. 흙막이 도면에 따라 앙카의 위치, 각도, 간격을 지상에 표시. 2. 앙카는 일반적으로 수평에서 10도부터 30도까지 아래 방향의 시공. 3. 천공기를 이용 설계 길이와 각도 직경으로 천공. 4. 천공 시 벽면 붕괴를 막기 위해 벤토나이트 용액이나 케이싱을 사용. 5. 앙카체, 그라우팅 큐브와 함께 구멍 속에 삽입. 6. 앙카의 끝은 고정부, 앞쪽은 자유당이다. 7. 고정부의 1차 그라우팅. 8. 양생 3일에서 7일 한 후. 9. 인장 및 정착, 유압잭을 사용하여 앙카를 설계 인장력까지 당긴다. 10. 정착구로 고정. 11. 보호 및 마감. 12. 품질 관리 및 시험. 지하실 공사사, 평판 제야 시험, 161차. 평판 제야 시험. 땅은 건물 자체의 무게와 그 속의 사람들과 가재도구들의 무게, 그리고 비, 바람, 특히 태풍의 막강한 힘을 견뎌내야 한다. 구조 설계하기 전에 땅에 구멍을 뚫어 지지를 조사하지만 정확한 진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얹어지는 그 부분의 땅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5개월 동안 땅을 파서 이제는 일부분은 기초 깊이에 도달했다. 이제 땅의 힘을 조사해야 한다. 가장 널리 쓰이는 시험 방법이 평판제야 시험이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땅에 무게를 실어서 내려가는 깊이를 재는 방법이다. 시험 방법: 무게를 받는 원형제야 철판, 압력유압기기, 치마량 다이얼 게이지가 주 장비이고 무게는 흔히 포클레인이라고 부르는 굴착기를 사용한다. 즉 굴착기를 얹어놓고 치마량을 재는 것이다. 굴삭기는 일본어, 포클레인은 프랑스 제조사의 상표명이다. 1. 강철 철판, 글 굴착된 지 표면 위에 놓고. 2. 점차 하중을 증거시키면. 3. 치마량을 계측한다. 평판제야 시험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시험한 지점에 한정된 결과치이다. 평판 크기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지하수 영향 등이 정확하지 않다. 시험 지점마다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중장비 사용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진해력의 만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예상 치마량을 측정할 수 있고 집안 계량 공사 실시 후 개선 결과를 알 수 있다. 공인받은 전문회사가 와서 계측을 하는데 건축감리원은 입회에서 확인, 서명해야 한다. 계측회사는 추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행히 결과치가 설계하중을 상회했다. 지하실 공사. 5. 지하 영구 배수판 공사, 버림 콘크리트 171차. 지하 영구 배수판 공사.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이다. 100가지를 잘했어도 물이 새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지하에는 물이 잘 난다. 준공하고 얼마간은 물이 안 나다가도 나중에 샌다. 이것은 구조체가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균열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많이 시공하던 액체 방수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때문이다. 물이 안 새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방수공사, 워터프루핑이라고 한다. 방수라는 말의 뜻은 물을 막는다는 뜻. 예전에 지하실 방수공사는 물을 막는 방법으로 했다. 그러나 툭하면 샜다. 물의 압력은 상당하다. 물은 분자가 작아서 아주 미세한 틈도 통과한다. 그러나 요즘의 지하실 방수공사 방법은 물을 막지 않는다. 물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요즘은 물을 흘려서 모아서 외부로 내보낸다. 이런 시설을 영구배수공사라고 한다. 이 시설은 기초판 하부에 땅 위에 설치한다. 영구배수판 공사는 지하의 지하수나 빗물을 영구적으로 배수해주지만 그 밖에도 지하실의 습기 제거, 구조물 보호 등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공법이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이 새는 방수 문제 말고 벽천장에 습기가 맺히는 결로도 문제이다. 영구 배수판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합성수지, 형태, 도명, 원추형, 판상, 두께 10mm부터 20mm까지. 기능, 지하수를 배수로를 따라 집수정으로 유도한다. 지하수압을 분산 약화시켜 구조체 보호, 방수층을 보호한다. 영구배수판 시공 순서. 1. 집수정 설치, 위치 선정, 굴토, 집수정 설치. 기성품, 현장 타설 집수정보다 일이 빠르다. 2. 배수계획 작성, 배수량, 방향, 수위, 집수정, 펌프 등. 3. 영구배수판 및 드레인 부속 설치, 집수정, 배수판 자재 선정, 기울기 고려. 4. 배수판 드레인 파이프 연결, 배수판 하단과 연결하여 집수정으로 유도. 5. 비닐 덮기, 테이핑. 6. 버림 콘크리트 타설. 지하 영구배수판 공사는 지하 기초판 아래, 즉 맨 땅 위에 설치하는 것이고 제일 아래층 지하 골조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그 바닥 위에 지하실 방수 위에 지하실 배수판을 또 깔고 공사한다. 즉 이중으로 지하실 방수를 한다. 버림 콘크리트 타설.
버림이란 버린다는 뜻이 아닌가? 버리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본래 기능인 압축 강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골조공사라고 말하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제일 먼저 공사하는 곳은 기초 부분이다. 이 기초판을 정확한 위치에 앉히기 위해서는 먹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먹선을 맨 땅에 표시할 수 없으니까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다. 이 버림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먹줄을 친다. 이때 기초, 기둥 등의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하여 측량을 한다. 그리고 철근 배근의 간격, 중심, 그리고 고정에도 필요하다. 버림 콘크리트는 대개 두께는 5cm부터 10cm까지 정도이다. 콘크리트는 13에서 15메가파스칼을 사용한다. 이미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했지만 건물의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해 전문 업체에게 현황 측량을 맡긴다. 이들은 전문성과 고가의 장비가 있다.